그리스에는 수많은 작은 도시국가 폴리스가 있었고 대표적인 폴리스에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죠. 아테네가 민주정치로 유명하다고 한다면 스파르타는 군사교육으로 유명합니다. 먼저 아테네의 민주정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맨 처음에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었고 점차 귀족들이 다스리는 귀족정으로 바뀌는데 왜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가 발달했을까? 민주정치가 왜 시작했을까? 부유해진 평민들의 자발적인 무장 때문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해외 무역이나 상업의 발달로 돈이 많아진 평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평민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게 되고 이들은 돈을 써서 이렇게 무기와 장비를 갖추게 되고 스스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빵태처럼 이렇게 강력한 장비를 갖추려면 돈이 많은 시민만 가능한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 즉 정치 참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아테네의 시민들은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돈이 있어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솔론이라는 지배자는 재산에 따라 계급을 나누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자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전보다는 정치 참여의 폭이 넓어진 거죠. 외우기 싫은 이름을 가진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지도자는 평민들의 정치 참여를 증가시키고 그 유명한 도편 추방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클레이스테네스 이전에 참주라고 하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이 도편 추방제는 참주, 그러니까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독재를 할 것 같은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에 적어서 국외로 10년간 추방시키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독재를 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야, 너 추방. 왜? 응, 독재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는 괜히 나대다가 이미지 잘못 쌓으면 정치하기도 전에 추방당할 수 있는 겁니다. 증거? 필요 없어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편 추방제는 독재자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뛰어난 사람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후에 그리스는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스가 페르시아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테네는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지도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도하던 시기를 페리클레스 시대라고 하고 이때가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였으니까요. 페리클레스는 시민들의 기구였던 민회의 권력을 증가시키고 공직자, 즉 공무원을 추첨으로 뽑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시민들이 한 번씩은 공직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가난한 시민들도 공직자가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당, 즉 월급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완성시켰다라는 평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테네의 시민들이었고 여기에는 여자, 외국인, 노예는 제외된다라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자, 다음은 스파르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와는 다르게 귀족들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특이하게도 왕이 2명이 있었습니다. 전투에 특화된 민족인 스파르타는 왕이 직접 전쟁에 선두에 서기 때문에 왕이 죽었을 경우를 항상 생각해야 했죠. 또한 전체 인구 중 5에서 10%에 해당하는 지배 귀족들, 즉 스파르타 시민들이 90%에 달하는 다수의 노예들을 지배해야 하고 노예들의 반란을 항상 걱정했기에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혼자서 10명 정도는 항상 상대해야 할 무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스파르타 교육이 나왔고 이 스파르타 교육은 무시무시한 것이죠. 영하 300의 초반부에 보면은 스파르타의 남자들이 받는 아고게라고 하는 지독한 훈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중요한 것이 민주정치를 위해 토론을 해야 되는 아고라라고 한다면 스파르타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 군사교육인 아고게였죠.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서로 경쟁 관계였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힘을 합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죠. 페르시아는 사실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에 비교하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정도의 대제국입니다. 이거 영토가 비교가 안 돼요. 옛날에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던 곳을 다 가지고 있는 데다가 다리우스 1세, 요거 아니고 이 다리우스 1세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군대가 겁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길의 길이가 2698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가 안 돼요. 근데 지금 페르시아 다리우스가 있을 때가 무려 기원전 500년경이니까 말도 안 되죠. 어쨌든 다리우스 1세 때의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에게해의 무역권을 두고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함대가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는 바람에 다리우스의 그리스 원정은 폭풍 실패했죠. 다리우스는 다시 한번 그리스를 공격. 이번에는 아테네가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스파르타는 축제 중이어서 전쟁 노노. 아테네 혼자서 페르시아와 싸웁니다. 아테네는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군을 기적적으로 격파, 무거운 갑옷을 들고 빵태 궁 쓰듯이 아테네로 귀환 페르시아를 막아냅니다. 이게 바로 마라톤의 유래가 되는 마라톤 전투, 그리스의 승리입니다. 다리우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게 바로 관대하다 관대의 크세르크세스 1세.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영화에서는 이렇게. 덕분에 크세르크세스는 관대한 빡빡이가 되어버렸. 크세르크세스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 이번에는 스파르타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300명의 정예 군사로 협곡에서 방어. 그 사이에 아테네는 배를 준비해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리. 결국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막아냅니다. 페르시아의 침공을 막아낸 그리스 연합. 다시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여기 보이는 델로스 섬에 금고를 만들어서 방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를 델로스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점점 이 구역의 최고 존엄으로 군림하면서 심지어는 델로스 금고를 아테네로 가져와서 지들 문화 발전했습니다. 이 상황이 매우 언짢은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만들어서 아테네에 대항합니다. 결국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즉, 이 전쟁의 배경은 그리스의 패권을 둔 라이벌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다툼입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두 폴리스는 세력이 약해지고 페르시아만 개이득. 결국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겨도 이긴 게 아니다. 약해진 스파르타는 테베라고 하는 도시국가에게 패배하게 되고 이 틈을 타서 이 구역을 접수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